예. 반갑습니다. 현재 그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자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비대면으로 이걸 해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어쨌건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이렇게 성황리에 이 행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시인과 독자의 만남이라고 해서 44번째 행사입니다. 이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보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가닥을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만 읽겠습니다. 문화 공동체 가치입니다. 전국 시인과 지역 시인이 한 회차의 프로그램에 동시에 초청되어 중앙문단과 지역문단의 경계를 허무는 한편 상호 텍스트 교류를 통한 지역문학인 창작 역량 강화, 시문학 공동체의 가치관과 태도 및 관념에 관한 자각 혹은 공유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그야말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문조치 선생님과 그리고 또 우리 지역문학의 수장을 맡고 있는 이달균 시인을 모셨습니다. 모처럼 오늘 시간이 여러분들 좀 다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옮겨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21년도 찾아가는 시인, 찾아오는 독자와의 만남, 시앗 놀자 제44회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청 시인을 두 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은 아까 우리 이성우 관장님께서 소개를 하셨지만 멀리 서울에서 오신 문효치 선생님이시고, 또 한 분은 우리 경남 문인협회의 수장을 맡고 계시는 이달균 선생님입니다. 먼저 이달균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눈 다음에 문효치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앗 놀자의 이 사업 목적이라든지 기획 의도는 우리 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바로 이달균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달균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달균 선생님은 현재 아까 소개시켜드린 바와 같이 경남 문인협회 회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1957년 경남 함안 출생이시고요. 1987년도에 시집 남해 행과 집행으로 문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시조시학으로 시조를 현재 시조 창작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집 열도의 등뼈가 나왔죠. 그리고 또 그 앞에 애들간 사자를 펴내가지고 문단에 아주 큰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달균 선생님은 시는 물론이고 또 시조 뿐만 아니라 연작 사설 시조라든지 또 연작 가사 등 이런 인적 장르까지도 이렇게 다양하게 창작하고 있고 또 시집으로도 간행한 바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 문학의 다양성과 다변성을 작품 창작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만나 뵙게 되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실은 뭐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거의 뭐 뵙지를 못하고 있다가 오래간만에 오늘 우리 이달균 선생님도 뵙게 되고 또 앞에 계시는 우리 경남 지역에 많은 창작하시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빨리 좀 잘 정리가 좀 되어서 활기찬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작품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까 합니다. 조금 뭐 다소 좀 길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메모를 좀 해온 게 있어서 제가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장성진 창원대학교 교수님께서 이달균 시인의 넓은 사자라는 시집 해설을 하면서 이달균 시인의 전체적인 작품 경향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잘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달균 시인의 이 시들은 어떤 간결한 호흡을 시조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서 시에서 시조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시조로 이어가기를 아주 성공시킨 그런 시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우리 문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별히 이런 자리에 우리 존경하는 문희호치 선생님하고 또 같이 이렇게 함께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게 돼서 저로서는 대단히 영광이고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의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초기에 시를 주로 이렇게 쓰셨는데, 시를 쓰시다가, 한 10년 정도 뒤에부터 다시 시조를 이렇게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질문은, 시를 쓰시다가, 시조로 이렇게 장르를, 이어가게 된 이유라든지, 혹은 뭐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실은 이제 시를 시작하게 된 얘기부터 조금 해야 되겠죠. 제가 헌책방 순례를 하면서 중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마산에 이제 중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시간이 너무 무료했기 때문에 그리고 연탄불이 너무 꺼져버리기 때문에 밖에서 시간을 보낼 용도를 좀 많이 고민했는데 헌책방 순례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헌책방에서 많은 책들을 읽다가 우연히 겉장이 떨어져 나간 시집 한 권을 발견했는데 그 이전에 저도 글짓기를 좀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시라는 것을 처음 보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책들, 시들 중에서 뭐 서시도 아니고 뭐 쉽게 쓰여진 시도 아니고 제 가슴에 먼저 왔던 것은 별 해는 밤이었습니다. 윤동주 시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평소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시적 기법이 그 안에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흔히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물과 인물에 관한 얘기들 그게 쭉 나오는데 비둘기, 강아지, 토끼, 모세, 노루, 프랑시스 잼, 라이너 마리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라이너 마리아 이렇게를 얘기하고 또 프랑시스 잼을 얘기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해서 릴케를 좀 찾아 읽기 시작했는데 마침 릴케는 그 헌책방에 있었는데 나중에 프랑시스 잼은 결국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백석 시인의 시가 다시 이제 해금이 되면서 백석을 통해서 백석의 또 프랑시스 잼한테 굉장한 감화를 받았더라고요. 그것이 영감의 전이가 되어서 윤동주에게 건너갔고
그것이 오늘날 저도 그 영감의 전이로 인해서 시라는 것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는 느낌을 어릴 때부터 좀 갖게 되었죠. 그러다가 20대 때 우리 시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음혹한 시대였습니까? 그때는 작품을 발표할 때도 없고 동인들끼리 동인 활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끼리 호주머니 없는 돈 내에서 함께 글을 쓰면서 반시라든지 5월시라든지 막 이런 전국적인 동인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올 때 저희들도 마산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이 역사예술의 공간 속에서 우리의 느낌표 하나를 이 글 속에 만들어갈까 고민하다가 첫 시집 87년도에 제 시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춘문예라든지 이렇게 문단의 그 등단 과정을 제가 거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신춘문예 무용론 막 이런 거 있을 때도 막 그쪽에 동조하기도 하고 좀 치기 어린 그런 시절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 원고 청탁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들끼리의 그 경남문단 그리고 마산문단 이런 데서 나오는 책들에서만 작품을 발표하게 되다가 시를 작파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학판을 떠나려고도 생각했던 적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우걸 선생님과의 인연으로 인해서 시조를 한번 몇 편 썼어요. 그리고 한 10편을 써서 보여드린 게 이제 시조시학이라는 잡지에 그 작품이 발표되면서 제가 시조단에 들어가겠다 어쩌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분과 만남 속에서 제 나름대로 하나의 예의로 몇 편의 10편의 시를 썼던 것이 그 당시에 생명을 위한 연가라는 그 연작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진짜로 시조에 대한 중요성 같은 것을 사실은 뒤에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시조의 중요성을 알고 시조를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은 시조단이라는 데서 발을 들이고 난 이후에 과연 시조가 이달균과 어떤 연관관계 속에 있으며 제가 그 시조를 통해서 한국 문단에서 어떤 발언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다가 일본의 하이쿠 작가인 바시오나 이시아 같은 사람들의 작품을 읽으면서 이분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민족문학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 노력했구나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내 앞에 먼저 걸어갔던 우리 시조인들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우리 역사 속에서는 이미 700년, 800년의 그러한 길들을 따라왔는데 저 역시는 이 속에서 한 징검다리 속에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시조가 독자를 많이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했습니다. 너무 음풍농월하거나 아니면 치기 어린 서정성에 매몰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교조적 문체를 통해서 우리를 독자를 가리키려고 하는 이러한 조선시대의 어법 이런 것들이 아직도 현대시 속에서 많이 남아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가 썼던 많은 문학적 자양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한국의 현대 시조를 좀 더 현대인들이 읽을 수 있는 시조가 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제 스스로 조금은 독자들이 책장을 넘기다가 잠시라도 눈길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때부터 새로운 시조를 쓰기 시작했고 제 나름대로는 쓴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그에 대한 완성도나 그 다음에 완결성 이런 부분들은 탑시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해서 자유시에서 시조로 넘어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시조는 가면 갈수록 더 소중하고 그 다음에 더 이 장르만큼은 우리가 꼭 지켜가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이런 건 아직 갖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 윤동주에서부터 현대 시조의 어떤 사명감에 이르기까지 아주 멋지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달균 시인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경남 지역에서 1980년대 초반부터 해서 사흘리 동인이라든지 이런
문학 도민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 문단에 사실은 주춧돌을 낳았던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를 쓰다가 이제 시조를 하면서 오늘날에는 우리 시조단의 아주 대표적인 중견 시인으로서 벌써 이제 25년, 30년이 다 돼가죠. 이제 30년이 다 돼가는 그런 긴 세월 동안에 시조를 오셨습니다. 그 대표작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늙은 사자를만 이렇게 떠올리시더라고요. 물론, 고승 오광배와 관련된 작품도 있고 하지만은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첫 여는 작품으로 늙은 사자를 한번 살펴보고 다음 이야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여는 시는, 오늘 이발윤 선생님께서 먼저 한번 낭독을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제시를 놓고 제가 이렇게 있는 게 좀 익숙지는 않습니다만 2011년도에 발표된 작품인데 2012년도에 봄호에 아마 발표됐던 작품인데 그 해에 중앙일보 시조대상을 받았던 작품인데 저로서는 좀 애정이 있는 작품입니다. 예. 늙은 사자. 죽음 곁에 몸을 누이고 주위를 돌아본다. 평원은 한 마리 야수를 키웠지만 먼 하늘 마른 번개처럼 눈빛은 덧없다. 어깨를 짓누르던 제왕을 버리고 나니 노여운 생애가 한낮의 꿈만 같다. 갈기에 나비가 노는 이 평화의 낮처럼 태양의 주위를 도는 독수리 한 마리, 이제 나를 드릴 고귀한 시간이 왔다. 진물은 발톱 사이로 벌써 개미가 찾아왔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늙은 사자는 어떤 삶과 죽음의 관조를 통해서 존재의 심연에 가닿는 그런 작품으로 널리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조제의 깊이를 완성시켜주는 그런 미적인 장치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중앙시조대상을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이 뛰어난 작품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시가 이제 이 3행식에서 3년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앞에 1년의 경우는 어떤 사자라는 어떤 주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숭고한 죽음의 순간이고 또 어떤 객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떤 죽음의 임박한 지점에서 느끼게 되는 장엄함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고 이연의 경우는 사자의 내면화된 어떤 풍경의 모습 그리고 3년의 경우는 어떤 죽음 곁에 몸을 눕히고 있는 그 어떤 상태가 성화되는 어떤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편적인 시적 창작의 방법에서 본다면은 이연이 사실은 3년으로 이렇게 보통 배치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는 독특하게도 이제 3년이 이제 중간에 이연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시를 창작하시면서 어떤 이 배치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염두에 두고 뭐 이렇게 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했습니다. 우리 배한봉 시인께서 이제 이수와 삼수의 연관 관계가 어떠냐, 왜 이렇게 배치를 했느냐, 뭐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시를 구상할 때 사실상 우리가 그 시적 배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먼저 생각을 했는데, 세렝게티 평원의 그 아프리카적 정서와 그리고 우리 장자의 호전몽의 우리 동양적 정서가 어떻게 좀 절묘하게 좀 맞아 들어갈까 그 얘기를
제로서는 많이 했었고 제가 당선 소감에서도 그런 말씀을 그 수상 소감에도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근데 이제 가장 맨 마지막 수의 마지막 종장을 보면 결국은 이 한 종장으로 얘기는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벌써 우리가 초원의 사자, 그 거대한 힘을 가진 그 사자가 결국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중간에는 죽음에 소진해가는 그 깃털 위로 나비가 날아와서 이게 풀인지 아니면 사자의 갈기인지도 모를 정도의 쇠잔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행위는 이미 진무름 발톱 사이로 이미 다 죽지도 않았는데 죽어가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한 존재의 소실점을 향해서 위에는 독수리가 날고 있고 밑에는 개미가 찾아오는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는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지구가 갖고 있는 모든 생물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마땅히 색재수가 맨 마지막에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 시를 썼습니다. 뭐 대답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제가 아주 의문을 했는데 아주 현답을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독자분들 가운데서도 저처럼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 그런 의문의 생각을 빨리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이 늙은 사자는 정말이지 방금 우리 이달경 선생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은 나비라든지 또 개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자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일상적으로는 아주 불가능한 것들이죠.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은 결국은 어떤 그런 존재들에게까지도 나를 다 바칠 수 있는 어떤 원초적인 어떤 그런 마지막의 이 순간 그런 것들이 순고미로 고양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그런 의미를 던져주는 작품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달균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고향이 같습니다. 저도 함안 출신이고 우리 이달균 선생님도 경남 함안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함안 중에서도 저 서북쪽 끝에 저는 살고 있고 우리 이달균 선생님은 함안의 중심지 바로 옆에 산인면이라는 곳이 고향입니다. 같은 고향이지만은 조금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 이달균 선생님께서 평소에 작품을 쓰시면서 네. 그 작품 속에 어떤 고향의 정경이라든지 아니면 유년 시절을 보냈던 어떤 그런 고향의 이 정취가 작품에 잘 드러나는 그런 것들 혹시 이게 수록된 작품 중에 있을까요? 네, 이제 여기 있는 것에서보다는 이제 우리 성정경 시인이 제 첫 시집에 나오는 눈을 밟으며라는 시를 좀 좋아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제법 많은 독자가 있었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배한봉 시인께서 저의 고향이 산인면은 저의 본향입니다. 제 이제 선친의 고향이고 저도 거기서 조금 살았지만은 제가 태어난 곳은 대산면입니다. 대산면에서 그 칠북칠서 뭐 칠원면까지는 좀 가깝습니다. 뭐 멀리 있다고 했지만 상당히 가까운 곳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 그 두 지역은 강물이 서부 서남에서 흘러와서 동북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곳에 있기 때문에 역수지형을 우리 둘 다 서로 그러한 그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심지어는 물난리가 나서 굉장히 물피란도 가고 이러면서 그 조마조마한 삶을 살았는데 진양호가 생기면서 지금은 그러한 그건 없는데 그 시 속에서도 이제 한밤에 내리는 눈은 사랑이다 기적은 지나버리고 그래도 눈 내리는 내일을 따라 지상에 못내 잠들지 못한 심장의 고동을 들으며 그중 낯익은 눈을 골라 밟으며 단내린 민물 어부의 정막이 제 고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눈이 잘 오지 않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눈이 오지 않는 이런 곳에서 어쩌다가 내린 그 눈이 저를 정박하는 것 같고 그 눈길 위로 날아가는 그 기차를 보면서 그때 그 고향에 관한 얘기들을 썼는데 여러 가지 뭐 사설 시조 속에서도 그렇고 제 고향에 관한 얘기들은 더러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작품을 얘기하기는 그렇고 아마 자료집에는 제 고향에 관한 이야기는 아마 없을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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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군요. 혹시 이제 고향 얘기가 혹시 또 시 속에 은전중에 또 비어 있는 게 있을까 해서 네. 제가 여쭤봤습니다. 대산이 출생지군요. 네, 대산에서 태어나서 뭐 나중에 객지에서 학교를 다녔지만은 거의 20살 때까지 네. 고향에서 그 조그마한 오막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뭐 고향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살다가 마산으로 이사를 전학을 왔다가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6학년 때 다시 마산으로 뭐 이사를 나오고 이런 몇 번의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근장시를 보니까 그 고향의 아름다운 농촌의 정치와는 다르게 아주 그 도시의 이 시민으로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근장시 가운데 제일 앞에 실린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투자 신탁의 자산 담당 운용자도 투자 그 펀드 매니저가 아주 그 전문 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고객의 위탁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금융 상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그런 삶의 이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청중들 가운데 한 분이, 독자들 가운데 한 분이 좀 낭독을 해주시고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낭독을 한번 해보실 분이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뒤에. 뒤에 계십니까? 네. 좀 낭독을 큰 소리로 좀 해주시겠습니까? 참고로 우리 경남문인협회 살림을 맡아있는 우리 박서연 사무처장께서 그 시를 낭독해 주신다고 하네요. 펀더 매니저. 아그라 불리는 사내가 있었다. 눈빛은 달빛에 별인 칼날처럼 차가워 냉철한 포식의 순간을 숨죽이며 기다린다. 주파수는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한다. 모였다 흩어지는 개미들의 두런거림, 이빨이 자란 만큼 귀도 함께 자란다. 모니터에 찾아온 악어새를 배불고 낮고 느린 음악에 생각을 데우며 고요한 늪의 시간을 묵상으로 이끈다. 드디어 장이 선다. 먼지가 밀려온다. 지축을 흔드는 누때의 움직임, 버려온 칼을 던져라. 관역이 바로 여기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목소리가 아주 예쁘고 또 낭독도 아주 낭낭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박서현. 예, 박서현 경남문인협회 사무처장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박수 한 번 더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예. 우리 박서현 사무처장님이 펀드 매니저를 낭독을 하셨는데요. 우리 이달경 선생님께서 이 작품을 쓰시게 된 뭐 계기나 또 아니면 의미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참 좀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평생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또 이런 식의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또 그런 상상마저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주변에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좀 재산을 많이 잃은 사람, 그 다음에 주식에 뭐 투자해서 한국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는 주식 시장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삶에 약간 돋보기를 좀 들이댄 것 같죠. 그래서 그러한 큰 장이 눕히고 그러한 큰 장이 하나의 그 평야지대라면은 그 속에서 개인들도 모였다 가고 또 때로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조 속에서는 잘 흔히들도 노래되지 않는 소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의 바로 그 현장, 그리고 동반동이 다소 멀어 보이는 듯한 사람이 돈의 중심에서 이 시를 쓴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해서 제 나름대로 이러한 작품을 구상을 해봤고, 맨 마지막에 드디어 이제 장이 섰다. 장이 서고 막 먼지가 밀린 누구떼들이 달려오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들은 지금 최고조의 어떤 그 주식의 뭐 절정에, 혹은 우리 경제의 절정에 섰을 때 보여지는 그러한 그 느낌들을 제가 은유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 겁니다. 이제 칼을 던지고 관역을 향해서 누군가가 관역이 나왔다 하더라도 칼을 던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단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시 속에 한번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입니다. 네. 네. 아유,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아주 적실하게 잘 드러나 있고 또 표현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서 저는 상당히 이런 작품을 보면서 시절에서도 이런 형식의 작품이 가능하구나 해서 아주 독특하게 바라봤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동안 우리 시조들 사실 좀 보여준 모습들이 사실 이런 형식은 좀 낯설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해드리자면 누가 봐도 확실한 시조가 맞습니다. 확실한 시조가 맞는데 이제 모습이 왜 과거에 우리가 봤던 시조와 다른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달라야 됩니다. 시는 어차피 우리도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집신을 짓고 사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전기차를 타는 이런 시대에 우리 언어는 지금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조를 변할 수는 없죠. 그릇은 그 시조를 갖고 있더라도 그 그릇 속에 담기는 음식만큼은 완전히 다른 그러한 느낌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나 우리가 사회의 피죽만 얻어먹는 그러한 느낌으로 시조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조가 우리가 좀 더 글로벌하고 또 좀 더 현대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얘기들로서 소재와 주제들은 바뀌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작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앞에 나오는 독신자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러한 장르를 지키면서 그 속에 전혀 다른 얘기를 끌고 가고자 하는 제 생각이 좀 담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아주 동의를 합니다. 아마 이 지점에서 아마 여기 시조를 쓰시는 독자분들도 많이 자리하고 계실 텐데요. 아마 질문이 하나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또 뭐 궁금하지 않더라도 다른 질문이라도 평소에 하고 싶었던 질문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한 분만 질문을 좀 한번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없습니까? 시가 좀 변하다 보니까. 예. 펀드메이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현 세태를 잘 반영한 그런 시입니다. 펀드메이저는 그야말로 냉철한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게임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그런 정서를 잘 표현하셨고, 코로나가 오면서 정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폭락을 기회로 잡은 부분인 동학개미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국내에 투자하는 게임을 동학개미, 국외에 투자하는 게임을 서학개미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게임의 승리가 보여준 게 코로나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은 거죠. 그래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기저에 이 펀드메니의 역할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조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굉장히 뭔가를 암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늙은 사자는 저는 다르게 읽었습니다. 어떤 권력의 무상함, 그런 부분을 다루지 않았나. 그 보이는 이면에 어차피 재앙은 태양이 기우는 것처럼 그 종말이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재앙의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게 마치 사자에 대비해서 사자의 종말과 대비시킨 거죠. 그래서 권력의 무상함을 노래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것 또한 상당히 그 값어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시조로 데뷔를 했고, 지금도 시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가 현대화되어야 되고, 시조가 좀 더 세련된 언어로 많은 것을 노래해야 된다. 단순하게 움직이는 것들, 갇혀있는 것들, 자연환경, 생태, 이런 것들만 노래했을 게 아니고, 좀 더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는 그런 시조를 써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 호응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글을 쓰고 계시는 그 이달균 회장님께 가장 큰 모범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바쁘니까 사실은 우리 박정수 씨는 지금 우리 경남 문단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시인입니다. 1990년도 중앙일보 시조신 출문회로 등단했다가 그동안에 국화축제를 비롯한 군항제라든지 이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사무관으로 마쳤는데, 그동안에 그러한 일에 전념하느라 작품과는 많이 멀어져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그동안에 한 400여 편의 시를 쏟아내고 있는 아주 멋진 시인입니다. 아마 나중에 우리 놀랄 그런 시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조를 한 300편 썼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박정수 선생님이시군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펀드 매니저와 더불어서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또 작품인데요. 대표작 가운데 한 편입니다. 22쪽인데 메르소의 도시가 있습니다. 메르소의 도시 3인데요. 아마 이 메르소라는 것이 까미의 소설에 나오는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메르소는 다 우리 선생님들 아시겠지만은 우연한 살인과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저자가 자신의 어떤 부조리에 대한 사상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형상화해 놓은 작품이죠. 형상화해 놓은 인물이 바로 메르소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이 메르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독자 가운데 한 분이 이 메르소의 도시를 한번 낭독을 해주시고 또 말씀을 조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르소 도시 3 독신자 오피스텔. 전기가 나가자 빌딩이 깨어났다. 우르르 비상구로 몰려나온 사람들.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비로소 이웃이 된다. 누군 연속극에 한참 빠져 있었고 또 누군 컴퓨터와 바둑에 빠져 있었다. 아무도 혼자가 아닌 홀로인 사람들. 이었고 전기가 오고 성광기가 움직이자 안도한 웃음들은 총총히 사라진다. 적막의 커튼을 치고 우린 다시 타인이 된다. 네, 고맙습니다. 저 같은 동성이라서 그런지 역시 낭독은 남성분이 조금 못하는 것 같습니다. 농담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너무 이게 따뜻한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농담을 조금 했습니다. 예. 역시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설명을 뭐 시를 가지고 참 설명한다는 게 참 이미 시로서 다 보여드렸는데 뭘 할까 뭐 말씀 좀 사족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는 사실은 독신자 오피스텔은 없죠. 없지만은 독신자 오피스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독신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마산에 조그마한 제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글도 쓰고 합니다만은 그곳에서 직접 있었던 사건입니다. 정말 불이 꺼지고 정전이 되고 나니까 옆방에 누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전부 다 내려와서 어떤 일이냐고 다들 그때서야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불이 켜지고 성감기가 움직이니까 그렇다고 또 뿔뿔이 흩어지면서 원래의 혼자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우리 삶의 일상들을 제가 한번 기조 속에 녹여 넣어 본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남문예 회장을 지금 맡아서 지금 몇 년째죠, 지금 현재? 불과 1년밖에 못했고요. 아직 1년? 2년째입니다. 2년째 들어가니까. 네. 대시인께서 너무 관심이 없으시네. 우리 경남문예 회장을 하시면서 혹시 시인으로서의 어떤 시적 사유와 그 문예 회장으로서의 어떤 뭐 업무랄까 이런 것에 서로 충돌하는 것은 없습니까? 충돌 많이 합니다. 네,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역시 저희는 씻을 때 제일 행복한데요. 네. 요즘은 700명 회원들의 뒷바라지라는 게 결코 그다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알게 모르게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네. 또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뭐 해명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많고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뭘 해도 해야 되고 하는데 표는 안 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마 이승모 관장님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런 일들 속에서 또 장르도 다들 얼마나 다양합니까? 지금 우리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 관리 또는 개간지 또 내일 모레 있을 우리 또 뭐 문학축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작품 쓰는데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제 자신에게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저의 영혼이 저로 하여금 당신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사나? 라고 저게 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산도 타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 속에서 한 편의 작품이라도 건져보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저 역시 등재인지라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만 하는데 뭐 일만 하도록 놔두는 것도 아니고 사방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는 부분도 있어서 저 나름대로 시인으로서는 회장 같은 거는 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 할 게 못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제일 좋은 작품 못 쓰는 것이 불만입니다. 예. 예. 아이고, 이렇게 문협 회장하시면서 고충이 많으십니다. 우리 경남문협 회원 선생님들 좀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관장님께서, 전문은 그 몇 페이지입니까?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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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간해공업 같은 내 영혼의 한 줄 시. 예.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으신 거죠? 낭독을 하시고. 낭독을 하시고. 네. 낭독을 하시고, 그러면. 관장님께서 또 특별히 청하시는데 안 하면 또 개신적 할 수 없이 뭐 해야 되겠습니다. 정부는 간해공업 같은 내 영혼의 한 줄시. 그래도 나는 쓴에 손가락을 구부려 떠나는 노래들을 부르고 불러 모아 저무는 간해공업 같은 내 영혼의 한 줄시. 네. 네, 이 시에 대한 뭐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작업하는 것들이 저무는 간해공업과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으로 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경제적으로 통장이 두꺼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숙명들을 다 나눠주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 한 수 당수짜리로 이 시를 한번 썼습니다.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비평가 한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시여 이 쓸모없으며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여, 이렇게 어떤 비평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도 그렇게 감탄사를 3개를 붙였더라고요. 이 세상의 변방에 홀로 놓인 이 공고한 이 시업에 대해서 우리가 참 저무는 가내공업 같은 그런 의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시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뭐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우리 이달금 시인께서는 오랫동안 또 전업작가로도 또 중간에 이렇게 활동하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밤새워서 시를 쓰는 그런 시인으로서의 이 환경에 대해서 이런 고뇌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뭐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만은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뭐 우리 한국시조단에서는 이달균 하면은 이제 뭐 사실은 모르는 분이 아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한두 사람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한 99.99%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시를 쓰시면서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시적인 창작 방법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다른 사람 원래 이렇게 시를 쓰는 특별한 실험이 있다든지 뭐 그런 영업 비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풀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영업 기준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뭐 누구나 시인들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나의 작품 속에서 하나의 얘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현대시 정말 잘 안 읽히거든요. 읽고 나면 평론가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시인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이거 내가 시집 한 권 읽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도 끝까지 읽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상화가 덜 된 작품들 보면서 이 시집 우리가 읽으면서 읽고 난 뒤에 후배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까 이런 의무감 때문에 또 읽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저는 최소한 저의 시만큼은 이 시 속에 하나의 명진한 이미지 하나와 하고자 하는 이야기 하나만큼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하나 생각되면 거기에다가 옷을 입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을 지어가면서 반짝이는 등불 하나를 거기서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저만의 방법이랄까요. 그래서 비교적 제가 쓰는 시조가 저는 뭐 모두 짧은 시 얼마든지 단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만이 흡사 시조 1하고 막 이렇게 항변하는 강조하는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은 독자들은 거기에서만 머물고 싶지 않다. 거기에다가 문단에서 바라보는 시적 위상이라는 것도 다양한 시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좀 긴 시도 쓰고 그 속에서 각 수마다 보여지는 얘기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의 그 집을 완결시키는 그런 뭐 1층, 2층, 3층 이런 고층 건물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그 시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재능 부족함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네. 뭐 시간이 지금 한 3분, 4분 정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혹시 우리 독자분들 가운데서 평소에 이달균 씨를 만나면 이거 꼭 한번 물어봐야지 궁금하더라 뭐 이런 거 있으면 혹시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한 가지 제가 저도 글을 공부한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조금씩 좀 다른 선생님들의 글을 좀 재미있게 보고 그분은 처음에는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서 따라 쓰고, 그거보다도 가장 좋은 거나 좀 다른 분들의 시를 어렵게 쓰면서도 이렇게 재미있게 잘 쓰시는 것 싶어서 탐구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고 하는데, 오늘 이달근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글을 쓰시면서 미술 강의도 좀 들은 것도 있고 또 폭넓게 보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아마 책도 보시고 경험도 하시고 그런 것도 좀
또 전체적인 미술 같은 것도 강의를 좀 들어보면 아주 폭넓게 깊게 좀 많이 알고 그런 걸 제가 배우는 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미술이라든지 그 음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시고 어떻게 좀 접하시는지 그런 게 참 궁금했습니다. 네, 저는 뭐 아주 일천한 정도의 지식에 불과합니다만은 30대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를 어떻게 만들까, 시가 어떻게 해서 발견되는가에 대한 고민하면서 문예지만 보는 버릇은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개관미술이라는 잡지를 제가 좀 구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술이 어떤 건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서양 세계 뭐 미술사가 어떤 건가, 이런 걸 통해서 또 모든 문화의 사조는 또 미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문학에 접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미술의 사조에 대해서 좀 조금은 맛을 보고,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가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어릴 때 제가 그 마그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책을 읽고 있는데 마침 그 영화가 들어가서 그런 영화를 통해서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러한 미학들 이런 것들이 언어가 어떻게 결합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나중에 뭐 물론 그 뭐 영화 관련 책도 하나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 큰 자양분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뭐 워낙 일천한 저만의 저희 지식이고 독서력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눈도 차츰 안 좋아지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또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쪽에 보면은 난중일기 연작시 가운데 한 편인데요. 역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날민 시인께서 사실은 통영시청에서 고위직으로 사실 근무를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습니다만은 시청에서 몇 층에 계셨습니까 그때? 매우 저위직이었습니다. 1층에 있었습니다. 1층에 있습니다. 지금은 맞았군요. 저는 한 3층 좀 있는 줄 알고 아주 고층에 계신다 그러려 했더니 저층에 계시는 고위직이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때 아마 그 통영에 계시면서 아마 각별한 통영 지역에 대한 애정도 이렇게 많이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병이라는 시를 마지막으로 우리 이낙연 시인께서 하나 낭독하고 통영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마지막으로 독자들께 좀 전하실 말씀을 좀 듣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병에 관한 얘기 잠시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난중일기라는 부제로 작품들을 연작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순신 장군의 입을 비워서 현대의 우리 삶이 계속 우리는 하루도 난중이 아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난중에 관한 이야기하는데 마침 이 역병은 지금 우리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건 사설시조로 제가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설시조가 자칫 잘못하면 산문시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설지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설지조는 앞뒷말을 서로 주어 섬기고 그 뒷말의 그림자를 따라서 또 앞말이 넘어가고 하는 이런 넌출그림이 필요한데 노래가 되지 않는 사설지조가 많아서 저 나름대로 제가 이런 게 특기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설지조를 좀 공부를 해보자 해서 계속 쓰고 있고 말뚝이 가라사대라는 시집도 내고 그랬는데 역병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통제공 분부대로 천기 살펴보니 사람일이야 밤낮으로 방기하여 귀선 판옥선 채비도 튼튼하고 굴량이며 화살 촉토 착실히 쟁여두어 한시름 놓았으나 무릇 근심되면 경자는 하늘 드리운 어둡고 습한 기운 대국에서 비롯되어 황하 건너뛰어 봉세령에도 아랑곳 않고 기세에 외려 등등하니 이 난이 진정 난중의 난이 아닐까 시름 깊어지옵니다. 봄 가고 다시 두 계절 천지간이 구름입니다. 황제사가 한양에 있는 임금께 일종의 바치는 글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형식으로
그때는 한시를 썼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우리의 말로 이렇게 한번 이런 작품들을 계속 연작을 한 현재 나중에 한 35편까지 썼습니다. 마지막 예, 마지막으로 우리 청중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특별한 말씀보다는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다들 마스크를 쓰고 김달진 문학관까지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김달진 선생은 제가 진해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그 도서관에서 제일 먼저 읽었던 책이 우리 김달진 선생님의 작품이었고 우리 친구들과의 서로 나눠보면서 서로 많은 대화를 했던 그러한 어른이셨습니다. 진해 중학교 교사를 5년째 아마 교사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제가 직접 배우지 않았지만은 멀리 계시는 스승처럼 이렇게 그러한 느낌으로 늘 갖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김달진 문학제가 뭐 성공을 거두었고 또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져서 오늘날 뭐 우리 문효치 선생님을 부르시면서 저를 아주 그 말석에 우리가 말석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더 나은 작품을 가지고 한번 찾아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경남무력 회장이고 또 더더구나 우리 김달진 선생님의 진해 5년째 진해중학교 먼 제자인 이라류 시인을 모시고 아주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무런 형식도 없고 또 순서도 없고 진행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진중하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좋은 질문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 큰 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배한봉이었습니다.